북한 사람들이 막 일본을 그렇게 적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카이치하고 시진핑이 싸우면 누가 이기길 바랄 것 같아요. 김정은 내심적으로는 그래도 좀 일본이 힘을 내주길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친중 라인 제거라고 그러던데. 북한이 친중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중국인이 관광객으로 오면은 시끄러워하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캐릭터를 집권 초기부터 좀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많은 언론이 얘기하는 게 여자 아베거든요. 일본이 주도적인 어떤 모습을 되찾아가려고 하는 그 야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금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양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 보는 눈이 좀 맵죠. 김일성대 나오시고 여기서 정당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더 날카롭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련에서 유학했지만 사회주의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뭐 그게 전가의 보도는 아닌데 이 자본주의에서만 그 필드에서만 있던 지각하고는 조금 우월을 떠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일 때가 좀 있거든요. 지금 일본, 중국, 북한에서 그러죠.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네. 1000년의 숙적 그러죠. 그렇죠. 네. 북한 사람들이 중국 안 좋아하죠. 사실 북한 사람들이 막 일본을 그렇게 적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동신문에 근데 맨날 무슨 뭐 학살 이렇게 맨날 일본 얘기만 나오면 그냥 부글부글 끓 텐데. 그거는 사실은 뭐 북한의 관영 매체라든가 이런 네. 공공보도 수단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체제 선전 때문에 일본이라는 어떤 그 외부의 적을 항상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북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심지어 지금 최근에 북한은 또 이제는 자가용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예. 자가용을 허용하면서 평양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절반 이상이 도요타예요. 아 그래요? 예, 절반 이상이 도요타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뭐 평양의 2025년의 모습들을 보면은 고려호텔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주요 상업망 시설들 앞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은요, 렉서스도 있고요. 상당히 그것도 신형 렉서스가 있고요. 김정은도 렉서스 있더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뭐 일본을 적대하고 일본에 대해서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개하는 그런 뭐 스탠스라든가 뭐 리액션은 가져갈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 일본과 상당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한 뭐 일본 만화라든가 일본 영화 이런 것들도 북한 안에서는 상당히 유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뭐 잘 전달을 안 할 것 같은데 예. 다카이치하고 시진핑이 싸우면 누가 이기길 바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사실은 김정은 내심적으로는 그래도 좀 일본이 힘을 내주길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기길. 왜냐하면 이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의 궁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둘 다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완전한 그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자기 이상의 보스를 좀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구역에 어떻게 보면은 왕자고 내가 이 구역의 강자인데 나보다 더 큰 교육 강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색이 좀 있죠. 조그만 조폭이 큰 조폭이 뭐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는 절대 권력인데 이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중국한테 항상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뭐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손을 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외교적인 어떤 등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늘 울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최근에 발현이 되어서 북중 관계가 또 한동안 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라는 존재, 시진핑의 중국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뭐 김정남이라든가 혹은 장성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북한이 숙청하면서 중국과 상당히 각을 세웠었는데 그 각을 세운 그 스토리의 이면에는 결국은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 이외의 대안들을 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이 읽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은 동맹이고 어느 정도 뭐 같은 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친구 같은 뭐 친구 아닌 친구 같은 그런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좀 이렇게 치고 올라와 중국을 견제해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친중 라인 제거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장성택도 그 맥락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장성택 그 부장이 숙청된 게 이제 2013년 12월입니다. 네. 그리고 장성택 부장이
당시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게 2013년 8월쯤이거든요. 7월 8월. 국빈 방문했어요? 예, 그때 사실은 일개 부장이 예, 그렇습니다. 갔는데 당시 일개 부장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국방위원회 특사. 부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으로. 특사 뭐 이런 걸로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특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예. 이게 특사하면 보통 장관급 아닙니까? 예. 근데 당시 장성택이 어디를 묵었었냐로 봤더니 조호대를 묵었습니다. 거기 국가 이번에 김정은도 못 자고 푸틴만 잤던데. 그렇죠. 그 조호대에 묵고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존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김정은이 느꼈던 불안감. 중국이 분명히 국가 수반은 자기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더는 자신인데 장성택한테 저렇게 심려를 기울이는 걸 보면서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겠네. 그렇죠. 결국 지2복형 김정남, 백도혈통이라고 하는 소위 네, 장남, 한때 김정일의 후계자. 그렇죠.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 백주 대낮에 암살한 것도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이 당시 행선지를 보면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카오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런 노선이었거든요. 예. 그 말은 마카오가 당시 김정남의 주 활동 폭이었다는 예, 맞아요. 거기서 뭐 갬블 그 도박하고 뭐. 그렇죠. 예, 마카오가 주요 이제 근거지였는데 마카오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완벽한 통제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카오에서 저렇게 대놓고 여러 가지 어떤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혹은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결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비호를 해주기 때문에 눈 감아주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을 북한도 느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김정남을 활용을 해서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에게 불리한 제스처를 보일 때는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 결국 김정은도 그 생각 때문에 김정남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3년 12월에 장성택을 포함한 친중 라인 모두 죽여버리고 네. 2017년 2월 마지막으로 친중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 이복형 죽이고 그리고 다음에 3월에 딸앤으로 시진핑 만나러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중 라인 싹 제거한 다음에 싹 간 거네.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다롄으로 갔는데 다롄으로 갈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주요 협상을 앞두고 사실은 미리 찾은 느낌이 있었고요. 예. 지금 김정은이 시진핑을 총 4번을 만났는데 그중에 2번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가서 뭔가를 논의하고 온 그런 나머지 2번은 자리였거든요. 만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네.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게 2012년인데 예. 사실상 2011년, 2010년부터 사실상 후계자로 자기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 시진핑을 만난 게 무려 7년 뒤란 말이죠. 그럼 네. 7년 동안 북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북한에서 네. 제1교포들은 천시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인 관광객이 왔다, 중국인 관광객이 같이 왔다. 그럼 누구를 더 환대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본인 관광객을 또 환대하죠. 그래요? 네. 북한 사람들도 뭘 제가 뭐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뭐 혐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뭔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북한 사람들도 중국인이 관광객으로 오면은 시끄러워하거든요. 네. 상당히 시끄럽고 또 중국 관광객이 그렇게 또 많은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 중국 관광객이 평양에서 옥류관 냉면도 안 사 먹는다고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관광객 가장 돈 많은 관광객은 어디를 갑니까? 유럽을 갑니다. 유럽 유럽이나 미국을 갑니다. 그 다음엔 일본이나 한국.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 그 다음 동남아를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북한을 가겠죠. 제일 해외여행 가는 기분으로. 염가로.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비행편도 사실 그렇게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항공. 네, 그렇습니다. 동북 삼성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뭐 친척 방문,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도 이제 북중 국경 일대에는 사실은 화교들이 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교들을 위한 뭐 친척 방문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평양까지 들어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중국 내에서 뭐 부유하다거나 아니면 여행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사실 뭐 큰 이득은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북한 사람들은 중국보다 일본을 좋아해. 당연히 그건 일본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도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땐 일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어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도. 친중파보다는 친일파가 많다, 북한에.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친중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네. 먹고 살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관계, 밀무역관계, 뭐 공공무역관계 이런 것들에 의존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북한 내에서 권력층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들의 권력이라든가 혹은 부유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이지 늘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저들에 의해서 본인들의 체제가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거만함에 대한 반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중국인민 해방군이 지원군의 명목으로 중국인민 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참전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중공군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도움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뭐 우이탑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놓고 이제 길이거든요. 그걸 맨날. 하지만 늘 동시에 드는 생각은 당시 북한군이 잔전 병력이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에서 후퇴까지 들어왔을 때 잔전 병력이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 지금 압록강 건너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중국군이 밀려내려온 숫자가 거의 5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쟁 3년 동안 중공군이 전체에서 참전한 숫자가 약 170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머릿수의 그 군사들이 어쨌든 북한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불안했겠네.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은 본인들을 돕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정도의 무력에 의해서 본인들도 점령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중국 인민지원군, 마리 인민지원군이 인민해방군이었는데 그 펑더아이가 김일성 뺨 때렸다는 얘기 알아요?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 네, 그 북한군이 너무 전투를 못해서 네. 중공군에게 모든 그 작전 지휘를 맡기면서 사실상 북한군 지휘관들이 중공군 지휘관들한테 조인트를 많이 까였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 여기 와서 들었어요? 북한에서 들었어요? 북한에서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은밀히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북한에서는 사실은 그 전쟁사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6.25 전쟁사를 가르칠 때 비중 깊게 가르칩니다, 역사에서. 근데 본인들이 선전했던 그 초반 3개월 정도에는 거의 무슨 한 학기를 가르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뒤에 낙동강 전선이 돌파당하고 이제 유엔군과 우리 1사단이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북한군이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를 전략적 후퇴식이라고 명명을 했죠. 맞아요. 뭘 전략적이게 도망간 거지. 도망간 거죠. 이 전략적 후퇴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재반격의 기회를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많은 부분 학생들이 이 부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엔군도 들어오고 한국군도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강계까지도 밀렸다고 하는데 어떤 힘이 있어 재반격을 했냐라고 했을 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중공군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물어봐야 설명을 해줘요. 여기에 이제 중국인민 지원군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제일 나중에 하고 규모라든가 이들이 얼마나 뭐 싸웠고 사상자가 얼마고 이거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냥 김일성이 전략적 후퇴한 다음에 기지를 발휘해서 반격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이제 1951년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북한 군이 주요 등장하는 게 동부전선 국한이거든요. 네. 1200 김일성 고지. 뭐 1211고지라든가 뭐 351고지라든가 이런 국한된 전투에서의 어떤 그 조선인민군의 활약만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럼 학생들이 물어보죠. 그럼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또 선생님들이 설명을 못 합니다. 맨날 1211고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1211고지에 리스복이 어쩌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 그러면 1211고지에서만 있었던 거냐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중공군의 활약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북한군은 만약 중공군의 활약에 대해서 그게 막 자랑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러면 대대적으로 알렸겠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북한 정권도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다카이치하고 시진핑하고 싸우잖아요. 예. 근데 다카이치가 싸움을 걸은 거죠? 그렇죠. 이건 대놓고 중국을 사실은 좀 도발을 한 거죠. 왜 걸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지금 총리로 임명되는 과정이 좀 순탄치 않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안 될 줄 알았죠. 그렇죠. 원래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고이즈미가. 99년부터 사실은 연정을 해오다가 공명당이 갑자기 이탈을 하면서 이제 유신회가 들어갔죠.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를 우리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민당이 199석인데 그 199석만 가지고는 사실은 총리를 임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유신회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캐릭터를 집권 초기부터 좀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좀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많은 언론이 얘기하는 게 여자 아베거든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 그 젠더 조금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일본에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 네, 뭐 일본 언론이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아베가 여성이었으면 다카이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베 총리 있을 때 일본의 모습을 보면은 일본이 보통 국가화를 꿈꾸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전쟁을 가능한 그러니까 일본이 아닌 다른 영토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자위권의 확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아가지고 헌법 개정을 이제 많이 논하지 않았습니까? 평화헌법 수정을 헌법은 이제 못 바꿨고 2015년에 이제 안전법제라는 걸로 네. 살짝 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아베 시절 때 일본은 조금 더 동북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국제적인 분쟁에 목소리를 내고 일본이 주도적인 어떤 모습을 되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 국가 반열에 올라서고 싶었던 그런 야망을 드러냈었거든요. 전 다카이 총리가 그 야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동북아 문제에서 중국한테 일본이 이렇게 1대1로 일기토를 뜰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점을 각인시켰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정교하게 준비된 도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출구 전략을 고민을 할 텐데 결국 지금 다카이 총리가 필요했던 것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라. 나는 이 정도의 강단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여준 바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단지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정도에 국한되는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든가 혹은 국제질서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화 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중국을 일본에 견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